다행입니다. 첫 만남인데 날씨가 따뜻하면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추워야 사람이 긴장도 하고 좋습니다. 처음 뵙는 분도 계시죠?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하고 10월달 합격할 때까지 민법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첫 수업이지만 대부분 요즘은 공유계사 공부할 때 사전 지식 없이 공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과목이 어떻다, 특성이 어떻다, 어떤 식으로 공부한다 다 나름대로 판단해서 옵니다. 그래서 어제 이번 주 수업을 하지만 오리엔테이션 이런 거는 별로 따라온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수업 들어갑니다. 그 중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민법이 제일 어렵다 이런 말도 할 겁니다. 민법이 중요하다 그렇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민법이 중요합니다. 또 민법을 해야만이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책을 가만히 보면 책 뒤에까지 그 법조문을 빼버리면 약 600페이지 이렇게 나갑니다. 네, 600페이지 나오고 근데 이게 이번 달에 우리가 8주 나갑니다. 1, 2월 달 합치면 8주입니다. 그럼 8주면 한 600페이지 같으면 하루에 600을 8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8, 6, 48, 8, 7이 56이죠. 그럼 70페이지 정도입니다. 네, 하루에 70페이지를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했은 분은 오늘 대리까지 다 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나오는 진도입니다. 그러니 민법이 어렵다는 게 엄청나게 민법 양이 많습니다. 그 양이 많은 게 입에 앞에 지금 강의한 사람은 기차 발통처럼 말을 계속해서 4시간 하더라도 사실상 대리까지 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양이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정도 나가야만이 이게 진도가 맞아요. 근데 이 8주 만에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보면 우리가 민법 외에 민사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민사특별법은 가당기단법이라든지 실명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등기법이라든지 민법을 먼저 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원이든지 어느 선생님이든지 1, 2월 달에는 민사특별법을 일단 생략합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민법을 다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민사특별법을 생략하더라도 3, 4월 달에 바로 민사특별법부터 먼저 강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연결을 쭉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민사특별법을 제한 나머지 474페이지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500페이지, 47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470페이지를 또 8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8, 6, 48이죠. 예, 60페이지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요 20페이지를 빼버리면 첫 번째 60페이지면 80페이지까지 나가야 됩니다. 오늘 차고까지 다 나가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예, 지금 하는 이유가 있죠. 예, 무리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때 민총이라 해서 민총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뒤에 채권법 앞에 붙어 있고 이렇지 민법이 이렇게 딱 차근차근 한다 해서 그 부분만 독립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제가 이번에 뒤에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번에는 이거 읽지 말고 나중에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읽으십시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유기적으로 해야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리고 강의를 하다 보면 예컨대 부산에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서울에 가서 강의하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는다고 그럽니다. 그럼 서울 강의하는 사람이 부산에 내려와서 강의하면 아니면 대구나 강원도 이렇게 지방에 내려와서 오면 서울 말씨가 너무 밋밋해서 들어오지 않아서 잘 못 알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느 선생이나 되는지 다른 선생과는 달리 민법 선생님은 1, 2월 달 가면 말을 잘 못 알아듣겠다고 합니다. 그 핑계가 사투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서울 선생님도 못 알아듣는 건 똑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말을 이게 사투리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다. 이게 법률 용어를 하다 보니까 귀 안 들어오니까 괜히 핑계가 사투리를 쓴다는 단어는 발음이 안정확하다는데 그게 아니고 이 쓰는 용어들이 전부 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매번 새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애석과 복습을 해야 되는데
당분간은 예습은 하면 안 됩니다. 예습해봤자 투입하는 양보다 산출되는 양이 너무 적습니다. 투입하는, 그러니까 노력을 많은데 그렇게 얻는 게 없습니다. 당분간은 복습만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복습을 그냥 여러 번 하는 게 낫지 시간이 남다 할지라도 예습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리고 하라는 부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시험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니까 최적화되게 합격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이렇게 강의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민법은 양이 많으니까 지금부터 수업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여러분 책을 먼저 어디를 펴보냐면 34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34페이지, 그게 18이라는 말이 한번 나와있죠? 그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민법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민법도 법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법인데, 이 법이 뭐냐? 이제 보고서 민법을 들어갑니다. 법이란 사람이 사회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알력이 생깁니다. 알력 분쟁이 생긴다는 거죠. 원래 분쟁은 안 생기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고 생기더라도 원만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활할 때는 지켜야 될 법칙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법칙, 이걸 준칙이라고 합니다. 준법 정식이라 돼. 준칙,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규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공동생활할 때는 지켜야 될 규범이 있는데 이 규범 중에 가장 오래된 규범 중에 하나가 종교규범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도덕률, 도덕규범,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관습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법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법도 사람이 사회 공동생활할 때 지켜야 될 규범의 일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 공동생활할 때는 남과 사회생활할 때 맺을 때는 이런 규범으로 맺어지는데 법으로서 맺어지는 관계를 법률관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법이 아닌 다른 규범으로 맺어진 관계를 인간관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와 법률관계로 나눠졌다 봤을 때 이 규범이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요 인간관계는 뭐가 없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는 것이고 법률관계는 강제성을 가집니다. 강제한다는 것은 결국 누가 강제한다 그랬죠? 국가가 강제한다 이 뜻입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법률관계와 인간관계가 다른 점, 그걸 자세히 조금만 볼 것 같으면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갖고 있던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매매계약 체결하게 되면 갑은 을에게 대금을 달라 할 뭐가 있다? 권리가 생기는 거죠. 대신 을은 대금을 주면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뭐가 있다? 권리가 있죠. 물론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권리가 있지만 대금을 취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갑은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만일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두 사람 사이 지금 인간관계입니까? 법률관계입니까? 뭔지 모르지만 매매계약은 법률관계죠. 그러면 스스로 이행을 하지 않을지 않습니까?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소를 제기합니다. 소를 제기한다는 게 지금 누구한테 하소연한다는 겁니까? 국가입니다. 이렇게 법치국가, 그러니까 국가가 성립되고 나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이 있더라도 그걸 사력구제,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서 구제받으면 안 됩니다. 누굴 통해서 해야 된다고? 국가를 통해서 공정하게 중재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국가입니다. 만약 국가가 없으면 내가 만약 누구한테 돈을 못 받았다.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내가 직접 돈 받으러 가야 되겠죠. 그럼 병사를 끌고 가 죽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게 국가 아닙니까? 그걸 그냥 국가가 다스린 게 아니고 뭐로 다스렸냐? 법률로서 다스리는 겁니다. 너는 돈 받은 적이 있느냐? 있다. 그럼 왜 돈을 등기를 안 해주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라 라고 법을 해서 판결이 나옵니다. 그 판결이 오면 갑의 여사와는 관계없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어른 단독으로 등기해가지고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니까 누가 이행해준다고? 국가가 강제로 이행해줍니다. 왜냐?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법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가만히 보면 법률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결국은 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권리와 의무가 생겼다는 겁니다. 결국 법률관계란 무슨 관계다? 권리, 의무관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권리가 뭐냐? 앞에 보면 쭉 이론적이 나와 있습니다. 권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권리 법력설이라고 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힘, 그게 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법이라는 게 국가가 강제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의 강제성을 갖고 있는 권리라고,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권리 의무 관계, 이게 법률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법률 관계란 꼭 무슨 관계다?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권리 의무 관계인데 국가와 개인 사이도 권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국가와 개인 사이도 권리 의무가 발생하겠죠. 이 국가와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것 전부 다 이에 관한 법을 한꺼번에 뭐라느냐? 그런 법을 공법이라 그래요. 국가와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이 공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뭐? 헌법이라든지 형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에서 요 두 가지를 전공하면 공법학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공법이 있고 그 외에 공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가 여러분 농지법, 건축법 이런 것들이 공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법 시간이 있죠. 근데 공법이라는 법은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법을 공법이라 그러고 그 중에서 공법 중에 몇 개를 여러분이 시험 과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법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개인과 개인 사이도 법률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 이 법을 사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민법과 상법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민상법을 전공하면 사법학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민법은 뭐에 관한 것이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민법에는 임대차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민법의 임대차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월세를 말합니다. 차임을 취급하는 거. 그 월세가 우리 민법에는 월세라는 개념은 없고 임대차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임대차는 예컨대 내국인이 임대차 했을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외국인이 임대차 할지라도 이 법 적용받습니다. 동산 임대차를 하든 부동산 임대차든 다 적용받습니다. 부동산도 토지 임대차든 건물 임대차든 그 건물이 사무실이든 상가든 묻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경우나 어떤 물건에 다 적용되는 것, 차별 없이 다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민법은 무슨 법이다? 일반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요것도 임대차입니다. 그런데 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임대차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만 적용된다? 주거용 건물,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이렇게 특정한 사람, 특정한 시기,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든지 특정한 물건에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특별법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택에 만일 임대차가 들어왔을 때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먼저 적용됩니까? 민법이 먼저 적용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면 왜 민법에 임대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를 만들었냐? 그건 특별히 더 보호하고 싶으니까 그러겠죠. 그럼 당연히 내용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겠죠. 그럼 만일 특별법과 민법 내용이 같으면 특별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은 특별법은 민법과 다른 내용이 있을 때만 특별히 규정하고 같은 내용은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적용받는다? 민법 적용받습니다. 즉 특별법에 따로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 적용받습니다. 특별법 적용이 없다. 그럼 일반법 적용받습니다. 그럼 결국은 주택임대차 들어가더라도 최후에는 무슨 법에 적용된다? 민법에 적용됩니다.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상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럼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적용받는다? 민법입니다. 그러면 이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해서
분쟁이 생기면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라고? 민법입니다. 모든 이 사법은 민법을 기초로 들어간 겁니다. 모든 용어라든지 그리고 따로 규정이 없으면 다 채우는 뭐가 적용된다? 민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장 방대하고 내용이 많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법이 그만큼 사법에서는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민법은 일반 사법이다. 이렇게 여러분 책에 나옵니다. 민법은 일반 사법이라는 게 민법은 무슨 법이고 사법이고 무슨 법이다? 일반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민사 요게 특별법인데 이 특별법 중에서도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특별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중에서도 5가지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 5가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여러분 아파트 들어갔을 때 적용받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들어봤죠? 부동산 그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 흔히 명의 신탁에 관한 법률 이 5가지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총 몇 문제가 나오느냐? 6문제가 나옵니다. 6문제가 나오면 몇 점입니까? 15점. 몇 점인지는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뭘 좀 전략을 좀 짜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당 2.5점입니다. 그럼 15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민법에서 나오는 게 몇 문제냐? 32문제죠. 32문제면 몇 점입니까? 85점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러분 공인교사 시험은 주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까? 객관식이죠. 절대평가입니까? 살대평가입니까? 그렇습니다. 절대평가입니다. 그 절대 금액 점수가 몇 점이라고? 60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민사특별법 이거 안 해도 합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민사특별법 하나 안 해도 85점 나온다니까. 여기도 지금 25점이나 남아요.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내가 민사특별법 몰라서 떨어졌다. 뻥입니다. 민사특별법 몰라도 점수가 25점이나 남는다니까. 네? 얼마나 필요 없는 겁니까 이거?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 여기도 지금 25점이나 남는다니까. 결론을 말하면 이게 가등기 담보 실명법 어렵다. 그럼 안 해도 돼요. 제 농담이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시험이 절대평가입니다. 항상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100점 만점만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공익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실패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목표가 몇 점이다? 60점. 근데 개론이 50점 나오면 70점이 나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개론이 옛날에는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개론이 그냥 50점, 최대 많이 넣으면 55점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항상 이게 민법을 75점 이렇게 잡았었어요. 근데 계속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한 3, 4년 동안 지금 개론이 오히려 민법보다 지금 쉽게 나온 추세입니다. 작년도 쉬웠었죠. 재작년도 쉬웠죠. 이제는 그렇게 굳어진 겁니다. 지금 이제 개론도 50점은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민법은 70점이 몇 점입니다. 지금은 65점에서 70점 정도 나오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 정도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점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 같으면 내가 취약한다든지 잘 모르는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쫙 체크를 해서 그것만 뭔가 한두 달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더 뛰어난 점수를,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절대평가고 60점 되는 것은 내가 공부를 하다가 쭉 안 되는 부분을 체크해서 그거는 뭐라고? 안 하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전략이라고. 그래도 충분히 합격한다고. 이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만 해도 되는데.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지금 25점이 남는다니까? 그냥 이 민사특별법 안 하고, 이것도 한 반만 하면 된다니까, 반만. 반만 쭉 하고, 나머지는 1번으로 쭉 치더라도 60점 나온다고. 그럼 지금 떨어진 사람은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떨어지겠네. 얼마나? 조금만 하면 되는데, 조금만.
누가 못 들은 거 하래. 그냥 아는 것만 하면 된다고. 아는 것만. 읽다가 보니까 이거 내용 잘 모르겠다. 그럼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잘하는 것만 하면 된다고. 그리고 기출문제 보면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있잖아. 강의는 하고 열심히 뭔가 듣기도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할 때는 10년에 한 번이 나오는 거 뭐 하려고 합니까 그걸. 하필 내가 10년에 할 때 내가 10년 전 걸리가 그래봤자 그게 25점은 안 나온다고. 매년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6, 70점 나오는 게 있다고. 그 부분만 해가 집중적으로 하면 매년 나온다는데 그 부분만 이렇게 달달달 하면 된다고. 떨어진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몇 점만 하면 된다고? 60점. 이거 민사특품 할 필요 있어 없어? 안 해도 돼. 안 해도 됩니다. 책 반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민법하고 민사특별법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민법 보고 이제 이 민법이라는 게 민사특별법도 민법을 기초로 들어가니까 이 용어를 다 알아야만이 민사특별법 용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법률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권리 의무라 그러는데 사회생활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변하죠. 그러면 법률 관계가 변한다는 것은 결국 권리 의무 관계도 변한다. 변하는 것을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권리 속에는 원칙적으로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권리 의무 중에 뭘 위주로 생활하냐면 항상 권리 위주로 생활합니다. 그래서 법도 권리 의무 관계인데 권리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법률 관계가 변한다는 것은 뭐가 변한다? 권리가 변동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관계가 변하는 거, 권리가 변동된다는데 그 권리 변동이 자세히 살펴보면 권리가 변동된다는 것은 권리가 발생이 되고 다음에 변경되고 다음에 소멸되는 겁니다. 권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죽는 겁니다. 요 발생은 객관적 입장에서 권리 주체 입장에서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권리가 주체 입장에서는 상실하는 겁니다. 요걸 더욱 줄여서 물권법에서는 권리의 득실 변경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요걸 조금 더 상세히 볼 것 같으면 권리의 발생도 다시 절대적 발생과 상대적 발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대적 발생을 원시취득이라고 그러고 이걸 성계취득 이렇게 말을 합니다. 34페이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를 펴보니까 제일 위에 법률관계와 권리의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거기 보면 1번 인간관계, 법률관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을 보면 이러한 법률관계는 권리의무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권리와 의무는 상응하고 민법은 권리와 의무 중 뭘 중심으로? 권리 중심으로 체계를 취하고 있으므로 결국 법률관계란 권리관계를 할 수 있다. 그럼 밑에 권리변동, 생활관계가 변함에 따라 권리 의무도 변한다. 이걸 권리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로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절대적 발생이란 예컨대 갑이 지금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공동생활할 때 제일 필요한 게 건물이겠죠. 주거용 건물. 여러분, 이 지구 우리나라 돈이 없습니까? 내 돈이 없습니까? 내 돈이 없죠. 아파트가 없습니까? 내 아파트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건물이 없는 게 아니라 내게 없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수없이 많은 건물이 있는데 이 값은 지금 건물을 사용 수익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건물이 없어서 사용 수익 못하는 게 아니고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사용 수익할 권리 제일 좋은 게 뭐다? 아파트 등 건물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이 소유권은 어떻게 하면 발생할 수 있냐? 제일 좋은 게 건물을 신축하면 됩니다. 이렇게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소유권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 소유권 발생은 타인으로부터 타인의 권리에 기초해서 발생된 겁니까? 처음 발생된 겁니까? 그렇죠. 어떤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는 걸 요걸 우리가 입장에 을 때는 이 갑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갑에게 소유권이 하나 발생됐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발생을 무슨 발생? 절대적 발생 그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어떤 권리를 새로 발생, 어떤 권리가 새로 발생하는 것을 절대적 발생 그럽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발생한다 했지만 갑의 입장에서는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런 취득이 원시취득입니다. 그래서 이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적 발생, 주관적 입장에서는 원시취득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원시취득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건물 신축, 그거 외에 이제 지금 나중에 보면 배우는데 시효취득이라든지 아니면 선의취득이라든지 무주물 선점, 매장물 발견 이런 것들이 원시취득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또 지금 건물을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다. 꼭 신축만 해야 되느냐? 아니죠. 갑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하거나 정려받거나 토지하고 교환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도 뭘 취득할 수 있다? 소유권입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을에게도 소유권이 발생됐네 하지만 지금 이 소유권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여전히 소유권은 하나입니다. 갑이 갖고 있는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발생된 것처럼 보일 뿐 여전히 권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타인의 권리에 기초해서 그걸 승계받음으로써 발생됐다. 이걸 상대적 발생.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입장에서는 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런 취득을 무슨 취득? 승계취득. 이렇게 말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승계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해서 받아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차이점은, 여기는 전주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주란 종전 권리의 주체의 말입니다. 여기는 지금 종전 권리의 주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전주의 권리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하자를 승계한다는 것은 원시취득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나중에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다. 따라서 전주에 제한된 권리는 소멸한다. 그 말이 원시취득에는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원시취득은 전주라는 개념이 있다 없다? 따라서 전주의 권리를 승계받는 것이 아니니까 전주하고 관계가 없이 새로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의 하자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원시취득, 승계취득인데 당연히 자급자족하는 과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슨 취득? 원시취득이 많았습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다 무슨 취득이다? 원시취득이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다 원시취득이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님한테 물어보면 어머님이 어릴 때, 어머님 어릴 때는 굉장히 어릴 때 아닙니까? 네, 일제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설날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할머님이 설날 되기 2달 전부터 계속 물레 돌려서 옷을 하나 만들어줘야만 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뭐 사고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어느 민속촌 가면 다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북일에 와가지고 밟으면 차크득 하는 거 모르시죠? 본 적도 없습니까? 해본 적도 없죠? 그거 발로 이렇게 밟으면 그것도 제일 처음에는 실로 이렇게 물레실을 밟는 나머지는 배를 짤 때는 이렇게 한번 쭉 누르면 쭉 돌리고 그걸 북을 당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날실과 십실이 결리가 쭉 나갑니다. 그게 밤새 철거덕 철거덕 합니다. 그 여자분들이 다 합니다. 남자는 철거덕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도 그랬죠. 근데 유럽은 이제 공업화되면서 이 불을 자동으로 착착착착착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계화가 된 거죠. 나르는 북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나르는 유럽사를 읽어보면 나르는 북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산업혁명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산업혁명도 엄밀히 말하면 직조부터 됩니다. 옷 같은 것부터 됩니다. 그렇게 짜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빔이라는 게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삼배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첼침이를 하기 위해서는 허벅지에 대해서 뭐가 계속 이렇게 침을 묻혀서 붙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허벅지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허벅지에 털이 있으면 따가울까 안 따가울까요? 따갑겠죠. 그래서 여자분의 허벅지는 털이 없는 겁니다. 그게. 그 이유가 삼배를 계속 하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안 하니까 털 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강제로 깎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오랜동안 사용이기 때문에 요즘 태어나서 다행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니까. 안 그러면 지금 허벅지가 완전히 막 빨래판처럼 돼 있을 거죠. 자,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기분이 왠지 좋네요. 자, 옛날에는 무슨 취득이 많았다? 원시 취득이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제 어머니 이야기 하는데 80이 넘으신데 가끔가다 이야기하면 옛날 뭐라고 동화책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그 시대는 그랬다는 겁니다. 신발도 왜 옛날에 잘 사는 사람들이 신발 고무신 신는데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고무신 신는 사람 누가 있었겠냐. 그게 얼마나 비싼데. 그러니까 그 잘 사는 사람 집에 설비비 하면 그 고무신을 가져오면 평소에 신는다 안 신는다? 안 신고 가지고 다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오면 가끔 신다든지. 지금 나이키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이게 동네 전체를 갖춰서 몇 명 없다는 그 말 같아요. 그럼 대부분 뭘 신다는 겁니까? 그럼 집신이라는 게 여러분 그게 어디가 사는 게 아니고 계속 삶지 않습니까? 원래 집신이라는 것은 그걸 튼튼하기 위해서는 삶아야 됩니다. 삶아서 이렇게 물을 당겨서 삶을 가서 이렇게 꼬우는 겁니다. 그리고 끝 이렇게 다 깨끗하는데 그게 집신인데 그거는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 시간이 없으니까 대부분 그냥 조막신이라 해가지고 그냥 걸치기만 하는 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 삶아서 하는 게 아니고 새끼를 그냥 비씹을 집도 귀했으니까 그걸 가져가면 그 이틀 정도, 3일 정도 되면 다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게 이틀 정도를 못 간대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설날 됐을 때 집신을 준다고 합니다. 집신을 삶아줘. 그럼 그 집신이 좋아가지고 양옆에 이렇게 끼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 보면 호랑이 담배 붙은 시절 아닙니까? 그렇게 살은 게 어머님 세대예요, 그게. 그래서 보통 그렇게 다녀졌다고 합니다. 그럼 그냥 그것도 안 쓰면 대부분 어린애들은 맨발로 다녔다고 합니다. 신는 그런 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 시절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러면 지금 분업화되니까 단행이 무슨 취득이다? 성계 취득이죠. 그 이 성계 취득도 그래서 다시 나눠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전적 성계와 설정적 성계 이렇게 나눕니다. 그 이전적 성계도 다시 말하면 또 나눕니다. 특정 성계와 포괄 성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전적 성계라는 것은 매매가 되게 되면 이 갑이 갖고 있는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을에게 이전되고 종전 권리의 주체의 권리는 어떻게 된다? 소멸됩니다. 이런 것을 이전적 성계라고 그래요. 두 번째, 설정적 성계는 을이 지금 갑에게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소유권 취득의 목적이 아니고 사용 수익할 목적이죠. 사용 수익하는 권리는 소유권도 있고 뭐도 있다? 전세권자도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전세권 설정계약하고 전세권 취득했어요. 그럼 이 전세권은 원시 취득입니까? 성계 취득입니까? 갑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성계 취득이죠. 그렇다 해서 갑의 소유권이 소멸됩니까? 아니죠. 요 소유권이 갖고 있는 권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데 요 중에서 뭐만 가져온다? 사용 수익권만 가져옵니다. 이렇게 전조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일부를 승계받는 걸 설정적 승계라고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지하물권 설정하는 겁니다. 뒤에 치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지역권 설정. 그래서 지하물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설정적 승계입니다. 이 갑이 지금 건물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토지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갑과 사이 건물 매매 계약하면 건물 소유권 취득하고 자동차 정려 계약하면 자동차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원인에서 권리가 하나씩 이전되는 것을 특정성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만일 갑이 사망했다. 상속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상속이라는 하나의 원인에서 전주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포괄성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포크로 하나씩 찍어주는 것은 특정성계, 접시채 갖다 주는 것은 포괄성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됐습니까? 하나의 원인에서 여러 개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포괄성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옛날 나오기를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성계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틀렸죠? 저당권 설정은 설정적 성계다 이렇게 분류 어디에 속하는지를 물어봅니다. 나중에 상속은 원시 취득이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렸죠? 상속은 포괄성계고 이전적 성계고 성계취득입니다. 원시취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에 속하는지를 나중에 보면 됩니다. 되겠죠? 공부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에
자, 변경도 뭐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이렇게 나눕니다. 주체의 변경이란 건물이 매매되게 되면 이 건물 소유권의 주체는 갑에게서 이제 어디로 옮겨진다? 그럼 이 이전적 성계를 권리 주체 입장에서는 뭐로 본다? 주체의 변경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적 성계나 주체의 변경이랑 같은 말입니다. 권리의 이전적 성계가 있으면 주체가 어떻게 된다? 변경되지 않습니까? 자, 소유권의 주체가 변경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도 거기 보면 다시 성질적 변경과 수량적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질적 변경을 성자 빼버리고 질적 변경, 수량적 변경도 수를 빼면 양적 변경 이렇게 말합니다. 수량적 변경은 방금 갑과 을 사이에 전세권 설정하게 되면 요 갑의 소유권은 원래 사용 수익권과 처분권이었는데 뭐가 없어집니까? 소유권의 양이 줄어들었죠. 그게 양적 변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 일부가 멸실됐다 이런 걸 양적 변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게 성질적 변경은 뭐가 있냐면 갑과 을 사이에 자동차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을은 갑에게 자동차 대금을 주면 자동차를 인도받을 자동차 인도청권이 발생합니다. 두 사람 사이 뭐였으니까. 그런데 대금을 다 준데 갑이 이걸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서 이제는 소유권 이전 못 해주게 됐어요. 그럼 이 을은 인도청권은 이제 행사할 수 없죠. 대신 을은 갑에게 뭘 청구한다?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원래 이 매매계약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인도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요 인도청구권이 뭐로 바뀌었다?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이걸 뭐라고? 질적 변경 이렇게 말합니다. 되겠죠? 다음에 작용의 변경이 또 있습니다. 1번 저당권이 있고 2번 저당권이 있을 때 만약 1번 저당권이 변제로 소멸되면 우리나라는 2번 저당권이 순위 승진합니다. 그럼 이제는 종전에는 1번 작용하던 저당권이 몇 번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제? 1번 순위로 올라가죠. 이런 걸 뭐라고? 작용의 변경 이렇게 말합니다. 순위가 변경된다든지 임차권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작용을 합니다. 이런 걸 작용의 변경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소멸도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절대적 소멸이란 권리 자체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목지물이 멸실됐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상대적 소멸은 이거는 이전적 성계를 말합니다. 만일 갑이 건물을 매매해서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해주면 종전 권리 주체 입장에서는 권리가 상실됐잖아요. 이런 걸 상대적 소멸 이렇게 말합니다. 주관적 소멸, 상대적 소멸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울 것은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를 들은 거 뭐 제한물권 설정, 상속, 매매, 저당권 이런 게 잘 모르시면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저절로 외워지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쭉 보시면 다 됩니다. 아시겠죠? 분류를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 셋 중에 하나 하는 게 우리는 법률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권리 변동은 결론이고 어떻게 하면 이 권리가 변동되느냐 그 권리 변동의 원인이 뭐냐 이 문제입니다.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뭐냐 그건 방금 우리가 했었죠.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무슨 취득? 원시취득. 시효취득함으로써 원시취득. 무주물 선점함으로써 원시취득. 매매함으로써 승계취득. 정려함으로써 승계취득. 교환. 지금 이거 아닙니까? 상소, 멸실, 1번 변제, 담을 때려버렸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때린 게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함으로써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죠. 이렇게 권리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원인은 여러 뭐라고 수십 가지 종류가 되는 겁니다. 그 권리를 변동시키는 이런 매매, 정여, 교환, 신축 등 수십 가지가 되는 것을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이걸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권리가 변동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법률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법률 요건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 비로소 신축, 매매, 시효취득 등등등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결론은 이렇게 법률 요건을 갖춤으로써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 효과는 다름 아닌 권리 변동이고 권리 변동이란 발생, 변경, 소멸이다. 결론은 이 법률 요건이 원인이 돼서 권리 변동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법률 요건을 갖춰야만이 권리를 변동시킵니다. 따라서 권리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갖춰야 된다? 법률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요건 없이, 즉 원인 없이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원인 없이 권리를 취득 못합니다. 자, 그럼 방금 법률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 수십 가지 종류가 있다 했죠. 그런데 학자들은 이 법률 요건을 다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수십 가지 되는 걸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것은 법률 행위인 것과 법률 행위 아닌 것 이렇게 나눕니다. 결국 뭘 위주로 나눈다는 겁니까? 법률 행위 위주로 나눈다는 거죠. 이렇게 나눕니다. 왜 이렇게 분류를 하느냐? 이거든 저거든 법률 요건이니까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은 똑같은데 요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항상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시킨다. 사적 자체의 수단이 된다 그럽니다. 우리 민법은 이제 사인간의 법률 관계인데 사인간의 법률 관계는 원래 사인간의 법률 관계는 자기 자신이 알아서 하는 거 원칙입니다. 이게 사적 자체라고 합니다. 개인의 법률 관계, 개인이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게 뭐라? 법률행위입니다. 왜냐?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니까. 근데 법률행위 아닌 것은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 변동되지만 이거는 행위자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변동합니다. 행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변동합니다. 이렇게 크게 법률 요건은 다시 법률 행위로 인한 것과 법률의 규정이 한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없이 많은 법률 요건을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냐? 뭘 기준으로 그렇게 구분하느냐? 그것은 법률 요건은 여러 가지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됩니다.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뭐라느냐?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사실이 모여서 요건이 되고 그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걸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제가 저번에 이 법률 요건을 중국집 뭐라고 그러면 된다 했죠? 요리라 그러면 됩니다. 그 요리에 따라 다양한 맛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중국집 요리를 구성하고 있는 뭐가 있다? 재료가 있겠죠. 그래서 재료가 모여서 요리가 되고 맛이 나오는 것인데 문제는 중국집 요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백 가지 종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집 요리를 딱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법률행위인 것과 아닌 것. 뭘 가지고 분류하느냐? 당연히 무슨 재료가 들어갔냐에 따라 나눠지는 겁니다. 중국집 요리 재료가 굉장히 많지만 그 수없이 많은 요리 재료 중에 큰데 양파입니다. 이 양파가 굉장히 중요한데 딱 나눌 수 있습니다. 중국집 요리에는 양파가 들어가는 요리와 양파가 들어가지 않는 요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양파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니까. 짜장면은 법률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짜장면에 양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양파 들어갑니다. 여기 짜장면이 맛이 있습니다. 짜장면을 전국에 다 물어보면 여러분 짜장면 위에 계란을 프라이에서 얹어주는 데도 있고 얹어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얹어주는 것은 몇 곳도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 얹어주는 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짜장면 오늘 몇 사람 또 먹으러 갈 거야. 짬뽕은 법률행위가 아니게 짬뽕에도 양파 들어갑니다. 꼴뚜기도 들어가게 안 들어가게? 들어가죠. 이 말은 다른 요리 재료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관계가 없어. 뭐만 들어가기만 하면 양파가 들어가기만 하면 법률행위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짜장면에 대비되는 개념이 짬뽕입니까? 그건 짬뽕을 모독하는 겁니다. 짬뽕과 짜장면 가격이 틀립니다. 원래. 그래서 짜장면에 대비되는 건 우동입니다. 우동과 짜장면이 이렇게 대비되고 그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뭐라고? 짬뽕이라는 게. 짬뽕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짬뽕. 그래서 짜장은 우동입니다. 그 우동도
법률행위 아닌 게? 맞습니다. 그 우동에는 반드시 꼴뚜기가 조그마한 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뭘 푸른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동입니다. 요즘 우동 잘 안 먹고 기스면인가 뭐 이런 걸 잘 드시더만요. 자, 짬뽕 같은 거는 그래도 돈이 좀 있을 때 먹는 겁니다. 물어봅니다. 다른 요리 재료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양파가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법률행위입니다. 그 양파를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의사표시라고 해요. 그럼 결국은 의사표시가 있는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라고 그러고 없는 것은 법률행위 아니라고 합니다. 차이가 있느냐? 있죠. 의사표시가 있는 이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킵니다. 그러지 않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데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가 요 의사표시가 무슨 뜻이냐면 다음 시간에 할게. 요 의사란 효과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효과, 즉 어떤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고 싶다는 내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가 줄여서 의사표시입니다. 그럼 내가 어떤 효과를 바란다. 효과 바란다. 이 효과라니까요. 어떤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고 싶다는 내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표시된 대로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이고 여기는 뭐가 없으니까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변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사표시가 있는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법률 요건은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권리를 변동시킨다 했는데 이 권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권리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분류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방금 제가 책 보기 앞에 전에 10페이지 정도 호응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권리가 있고 이런 거 여러분 참고사항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상에 따라서 할 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신분에 관한 권리 이렇게 정통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신분에 관한 권리는 요즘 뭐라고 하느냐? 가족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권리 뒤에는 의무가 있으니까 결국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 신분에 관한 권리 의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과 신분에 관한 권리 의무에 관한 법이 민법이니까 결국 민법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권과 신분권. 요 재산에 관한 권리도 뭘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물건에 관한 권리가 있고 사람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 물건에 관한 권리를 뭐라고 하느냐? 물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사람에 관한 권리를 채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이 물건은 내가 책상에 물건을 소유권이 난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럼 이 책상 보고 저기 움직이면 움직입니까? 아니죠. 따라서 물건에 어떤 권리를 갖고 있다. 물건이란 물건을 내가 직접 지배해서 내가 옮길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결국은 물건은 물건이다는 무슨 권리냐? 지배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인데 사람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뭘 권리를 갖고 있더라도 그 권리란 그 사람에게 뭘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지 그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건은 지배권이고 채권은 청구권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냥 청구권은 그러면 그냥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눠질 것이고 신분권도 친족권과 상속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이 법이니까 그럼 다른 말하면 재산법, 신분법,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민법도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험범위 들어가는 거는 요 신분권은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럼 물권과 채권 이게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물권과 채권을 보면 좋은데 물권과 채권을 보면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재산법에 갖고 있는 기본 원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기본 원리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은 따로 한꺼번에 설명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딱 묶어서 이걸 민법 총칙 이렇게 말을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민법은 총 몇 파트로 나눠져 있다? 5파트.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신분법은 시험범위 안 들어갑니다. 그럼 이 총칙도 원래 파트는 이제 총칙의 총칙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말하는 거 주체, 객체도 있고 소멸시효 등이 있는데 그냥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책이 간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세 파트로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먼저 권리, 주체에 관한 겁니다.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 우리 민법에서는 사람만 됩니다. 이 사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인과 법인입니다. 자연인이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별다른 요건을 갖출 필요 없는 거. 민법 3조에 보면 사람은 생존하는 또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존하면 되지 특별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살아있는 것으로 하냐? 완전 노출설 이런 게 우리 민법에서는 그렇습니다. 형법에서는 진통설이라 그랬죠. 그래서 태아는 원래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상속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만 사람 취급으로 해줍니다. 특별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보지 않고 특별한 경우만 인정해줍니다. 법인은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만 사람 취급하는데 여기는 사람이 모인 단체로서 사람 취급받는 사단법인과 일정한 목적에 의한 재산의 모임, 재단법인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은 언제나 법인이라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럼 사단은 사단인데 아직까지 요건을 못 갖춘 사단은 법인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런 사단을 뭐라고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대표적인 게 교회와 종중입니다. 그럼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즉 사원이죠. 그 사단이 갖고 있는 재산을 공동 소유하겠죠. 그럼 이렇게 사원이 집합자로서 공동 소유하는 걸 뭐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총류라 그럽니다. 별로 오래된 이야기도 아닌데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상입니다. 그게. 항상 말하지만 여기 보면 오늘 처음 오신 분 보면 11월달, 12월달에 공부한 사람이 강의 들으면 이렇게 고개 끄덕 하는데 뭐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지. 그걸 옆에 잘한다고 물어보면 그 사람 당황합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모릅니다. 모르니까 똑같습니다. 뭐 그냥 들어봤다는 이 뜻입니다. 모릅니다. 자, 용어도 지금 모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인데 이제 사단인데 아직 법인이 아닌 게 뭐냐 그러면 그것도 모른다니까. 그냥 법인 아닌 사단이지 뭐.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 의무가 있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게 안 되게.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된다니까. 우리는 사람만 권리 의무 주체를 취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언제는 사람이 아니냐? 사망했을 때죠. 그래서 사망이 언제 때냐? 그때 이제 뭐 맥박 정지설이고 뭐 내사설은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여기서 다 다툽니다. 그리고 법인이 만들 때 어떤 요건을 갖췄냐 여기서 이제 대표이사, 이사, 총회 뭐 이런 거 쭉 다 여기서 공부합니다. 그 중에서 사단법인은 다시 영리와 비영리로 나누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비영리만 취급합니다. 영리 사단법인은 상법에서 취급합니다. 주식회사 등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사호 이름이고 우리 민법적으로 보면 영리 사단 법인으로서 사람 취급받습니다. 영리 사단 법인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권리 객체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권리 객체, 물건은 뭐가 물건인지, 물건은 다시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고 주물과 종물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책 앞에 보면 그런 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시험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나중에 해당될 때마다 내가 앞으로 가서 볼 겁니다. 그런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주체와 객체를 연결시키고 주체가 객체야. 요거 권리 의무 아닙니까? 그래서 권리 의무, 권리 변동입니다. 권리 변동은 당연히 발생, 변경, 소멸이고 여기서는 권리 변동의 원인을 보는 겁니다. 근데 권리 변동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법률 행위와 법률 행위. 그런데 법률 행위 아닌 것은 법률의 규정이니까 이거는 물권법은 물권법에 규정되어 있고 채권법은 채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을 보면 요 소유권은 요런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 취득한다. 법에 규정되어 있고 전세권도 요런 요건을 갖추면 전세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법률의 규정한 물권 변동은 개개의 법률을 봐야 됩니다. 그럼 모든 물권과 채권의 공통 원인은 뭐라고?
법률행위. 그래서 모든 공통의 원인인 뭐가 규정되어 있다고? 권리 변동의 원인 중 법률행위. 이렇게 세 파트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추측과 객체는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고 요 법률행위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민법 총칙 중 법률행위 편. 법조문을 말하면 103조부터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무려 102조까지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아닌 것은 우리 시험 범위에 민총에서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은 법률행위, 물건, 채권, 요게 민총 이 말인데 몇 문제 나오느냐? 결국 민총에서 법률행위 편에서 10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14문제 나오고 여기서 10문제 나옵니다. 그럼 민총을 빼버리면 몇 문제 나온다고? 24문제. 몇 점입니까? 60점입니다. 민총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방금 말할 때 민사특별법 안 하고 또 뭐도 안 해도 된다고? 민총 안 해도 돼. 그래도 60점 나온다고. 얼마나 쉬우냐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다니까. 지금 한 달 동안은 민총 하는데 그걸 안 해도 합격 한다니까. 그 떨어진 사람 얼마나 공부를 안 했겠냐 이 말입니다. 안 해도 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니까. 그 나머지 두 개만 해가지고 나머지 1분만 치더라도 70점은 나온다니까. 응? 되겠습니까? 그럼 처음부터만 민총 다 뒤져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데 작년만큼은 민총이 아무 문제 나오고 물권법이 15문제 나왔어요. 한 문제 더 나왔습니다. 작년만 그랬습니다. 그러나 대충 가면 대부분 10문제, 14문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권법이 제일 처음 어렵지만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쉬워집니다. 그래서 물권법은 최하의 경우 한 3문제 이렇게 틀리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3문제, 2문제 정도 틀리고 나가버리면 틀리고 다 맞으면 늦거나게 60점 올라갑니다. 나머지는 반타작만 하더라도 60점 넘어갑니다. 여기 14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10문제 이상 맞춰야 돼요. 7문제 맞추면 반타작 아닙니까? 11문제 맞추면 벌써 60점 레벨로 올라가기. 나머지는 반만 맞춰도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물건과 채권이 중요한데 지금 이걸 보기 전에 물건은 어떤 효력이 있냐, 채권은 어떤 효력이 있냐, 이걸 보기 전에 이걸 어떻게 하면 취득, 변경, 소멸할 수 있냐. 그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취득, 변경, 소멸하는 것이 뭐라고? 법률행위. 그래서 이 법률행위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지금 법률행위를 보죠. 그래서 그 법률행위를 보니까 법률 요건에 해당되더라. 그리고 수많은 법률 요건 사실 중에 뭘 가지고 있더라?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볼 거. 내가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킨다 했죠. 그럼 법률행위를 할 때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다음에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채권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물권행위를 하게 되면 물권은 지배권이기 때문에 내가 물건에 대해서 권리가 있으면 그때부터 내가 이거 지배해서 마음대로 행사하면 되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은 물건행위는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이행의 문제를 안 남긴다. 그러나 채권행위는 그 사람에게 특정인에게 청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이 발생됐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분에게 돈을 1억 빌려줬다. 그럼 전 채권이 있습니다. 분명히 채권이 발생했죠? 끝입니까? 이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행위는 무슨 문제를 남긴다? 그렇죠. 채권 채무는 이행의 문제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 채권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행할 줄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다. 그래서 의무 부담행위라 그러는 것이고 물권행위는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은 종국적인 처분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물권법 보면 처분행위 때문에 처분권한이 있을 필요가 있고 채권행위는 처분권한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타인권리 매매도 유효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물권행위도 법률행위다 그러면 맞습니까? 채권행위도 법률행위다 그러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니까 이게 지금 법률행위를 이렇게 다시 나눠본다니까
내가 하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그럼 신분법상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신분행위, 공법행위, 소송행위, 행정행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행위자 붙고 앞에 있으면 그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눠봅니다. 그럼 처분행위는 물권행위는 대표적인 무슨 행위라고? 처분행위라고 그랬습니다. 물권행위는 대표적인 어디에 속한다고? 처분행위인데 그걸 41페이지를 먼저 보면 처분행위라고 되어 있죠. 현존하는 권리를 직접 이전 변경 소멸시키는 법률행위인데 요 경우 처분의 1번에 보면 뭐가 있다고? 물권행위.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권리는 물권만 있는 게 아니죠.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주물권행위라고 합니다. 물권 이외의 대표적인 게 채권 아닙니까? 그래서 채권 양도라든지 물권 이외의 대표적인 권리가 지식재산권입니다. 저작권, 특허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걸 양도하는 것도 뭐라고 그런다? 주물권행위. 이것도 처분행위에 속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요걸 처분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물권행위라는 그냥 여기서 개념만 하면 되고 물권행위나 채권행위라는 개념이 나중에 우리가 물권법 할 때 나옵니다.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즉 이행의 문제를 넘기지 않고 직접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물권행위, 채권행위.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다. 뒤로 넘겨보면 나옵니다. 뒤로 넘겨보는 게 아니고 앞에 보면 나와요. 거기 1번에 의무부담행위입니다. 자, 요렇게 잠시 보면 다시 요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를 잠시 보면 여러분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도 있을 수 있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의사표시가 없는 것은 법률행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유식하게 말하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 요소로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 있다 그러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까 짬뽕에는 양파 외에 다른 재료도 들어간다 했죠. 양파, 즉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지 그것만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요리 재료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다 그러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의사표시는 요리 재료입니까? 요리입니까? 그러면 법률행위는 요리 재료입니까? 요리입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양파는 요리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실이지 의사표시 자체가 그 법률행위는 아닙니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의사표시 그러면 양파 그러라니까 법률행위는 요리입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그 법률행위다 그러면 안 돼요. 법률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실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썩은 양파가 들어가면 요리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그래서 의사표시에 하자나 흠결이 있으면 곧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기 강박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통정에서 허위로 의사를 표시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항상 의사표시는 바로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필수 불가결 요소니까. 그거 외에 예컨대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결국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뒤에 나옵니다. 요게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책 보면 39페이지 법률행위 일반 나오죠? 그 2번 이야기입니다. 의사표시와의 관계입니다. 자,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중국집 요리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실, 이게 중국집 요리 재료를 했죠. 여러분 요리 재료는 많을까 적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법률 사실이. 우리 법률 사실도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분 책 한 장 앞으로 보면 37페이지에 법률 사실이 분류해서 보충 나와 있죠. 이 글씨도 작게 쫙 나와 있는데 엄청나게 내용 많습니다. 요거는 3월달 내지 여러분 5월달에 보면 2분 정도만 봐도 다 알 수 있는데 지금 2시간을 봐도 몰라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말이 전부 다 뒤에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요즘은 제가 기본서를 쭉 살펴보면 아예 법률 사실을 분류 안 하고 나온 책도 많습니다. 여기 구태해봤자 잘 나오지도
안 되니까 잘 빼버립니다. 이하간 지금 보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3월달이나 5월달에 보시면 됩니다. 제가 3월달 내지 되면 상세히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때 보시면 됩니다. 자, 39페이지 법률행위입니다. 실제로 이 법률행위가 이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왜 들어갔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물건과 채권인데 이걸 내가 원하는 대로 취득, 변경, 소멸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법률행위. 모든 권리 변동의 공통 원인인 법률행위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데 단 요 법률행위도 다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법률행위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40페이지 법률행위 종류라는 게 나옵니다. 요걸 보고 본격적으로 봅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